화학부터 하겠습니다. 화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두 달 동안 하는데, 오늘은 화학과 우리 생활 이런 거 할 거고, 그다음에 물리는 이제 힘의 평형과 안정성 이런 거 할 거고, 1시간 반 정도밖에 없죠, 그렇죠? 쉬는 시간도 있긴 있어야 되니까. 하이탑으로 할 거고, 원래 화학 1, 2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 화학이. 근데 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인데, 올해 고등학생부터는 화학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1에 있는 내용에 2 내용이 약간 섞였어요. 그래서 화학으로만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혹시 안 할 수도 있긴 해요.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자기가 이공계로 할 거다, 그러면 하는 게 좋아요. 물리화학은. 물리화학은 기본적인 거여서, 나는 뭐 의사 될 거다, 그래도 화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생명과학을 한다, 그래도 화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은 좀 응용과학 분야고, 화학이랑 물리는 좀 기초과학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화학이라고만 되어 있고, 원래 하이탑이 1권, 2권 이렇게 있어요. 근데 1권만 할 거야, 1권만. 전체 다는 안 되고, 1권만 할 거고, 여름방학 때는 2권 할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권에는 이제 화학과 우리 생활, 몰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화학 반응식, 그다음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어렵고, 뭐 원리는 쉽거든요. 원리는 쉬운데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요. 물론 이제 다행히도 수능을 이걸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수능 문제는 엄청 어렵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 이런 거 살펴볼 때 엄청 꽈서 냅니다. 근데 내신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고, 더군다나 이제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부터 지금 여기 2반 이제 3명이 수업하는데, 지금부터 하면은 1등급은 받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면 뭐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1등급 무난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화학 결합과 결합의 극성, 어저께 통합과학 할 때 화학 결합 좀 배웠어요, 그쵸? 그런 것도 여기 나오고, 전기음성도 결합의 극성 뭐 이런 거 나오고, 분자 구조, 분자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거 나오고, 오비탈이 빠진 것 같네요. 오비탈이 없구나. 근데 분자 구조 할 때 오비탈 좀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오비탈이 없네요. 이거는 이제 2학기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2학기 내용입니다. 또 2학기. 그러네, 할만하네. 오비탈은 사실은 중학생이 조금 하기는 좀 어려운데, 막상 닥쳐야지 하는 거지. 괜찮네요. 하기 괜찮습니다. 화학의 언어 두 가지 할 건데, 일단 오늘은 화학과 우리 생활, 뭐 이거 주기율표 깔려있네요. 여러 가지 화합물들, 뭐 유기화학 같네. 유기화학 실험실 보통 풍경 이런데, 선생님은 사실 유기화학 전공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만들고 이제 뭐 화합물 만들고 이런 거를 주로 했고, 요즘에 유기2L이라고 해서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접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거 만들 때 발광체가 필요한데, 그런 거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화학과 우리 생활은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화학이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면 어떤 분자를 다루는 거예요. 화학은 뭐 원자도 일단은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원자 자체보다는 화학은 분자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분자를 뭐 다룬다.
그래서 이제 뭐 만들거나 뭐 분자들의 어떤 행동을 뭐 이렇게 연구하거나 뭐 이런 거긴 한데, 근데 분자를 다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물질을 만든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 약을 만드는 사람이 약대 나온 사람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약대 나온 사람이 약을 만드는 건 아니고, 약 만드는 사람들은 유기화학자들이고, 뭐 선생님이 화학과 나오긴 했는데 선생님도 이제 대학원 나오긴 했거든요. 그 대학원 선후배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많이 가요. 삼성전자나 뭐 전자공학과 나와야지 삼성전자 갈 것 같지만, 화학하는 사람들이 그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가서 뭐 반도체나 이런 데 가 있고, 공정 같은 데 가도 있고, 연구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대부분의 분야에 대부분 이제 쓰여요. 그래서 일자리는 많아요. 뭘 하건 뭐 다 화학이 쓰이기 때문에 물질을 다룬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활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화학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현대 과학기술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화학과 우리 생활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학은 의식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화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화학 물질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화학이긴 합니다. 화학이 인류가 직면한 식량, 의류, 교통, 주거,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뭐 약품 만드는 것도 화학이 관련이 있고요. 주거는 뭐 별로 상관없지 않나 싶은데, 뭐 이렇게 건축물의 재료라던가 이런 것도 화학이랑 관련이 많거든요. 화학은 이제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이 화학에서 이 화자가 무슨 화자일까요, 혹시? 무슨 화자인지 아시나? 한자일 거 아닙니까? 무슨 화자일까요? 이게 될 화자야. 될 화자. 뭐 변화할 때 화자 있죠? 불화자는 아니에요. 불화자인 줄 착각할 수가 있는데, 뭐뭐가 되다, 그러니까 변화하다, 뭐 이럴 때 화학이.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화학의 장점입니다. 물질 자체를 만드는 거는 이제 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식량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왔냐. 식물이 생장하고 열매 맺을 때, 그리고 세포 분열할 때 세포 핵의 원료가 되는, 핵에는 이제 뭐 DNA나 뭐 이런 게 있죠. 핵에 이제 뭐 DNA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RNA를 물론 있기도 하고, 어떤 생물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백질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에 원료가 되는 질소가 필요해요. 질소라고 하는 성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광합성 같은 거 이런 거 배울 때, 물은 뭐 뿌리에서 얻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얻으면 됩니다. 근데 공기 중에 질소도 있거든요. 있긴 한데 이 질소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어요. 어제 그런 얘기 좀 하지 않았나, 그죠? 삼중결합을 하면 얘가 잘 안 끊어져요. 내가 숨을 쉬더라도 질소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 나한테 얘가 필요하긴 한데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질소를 흡수할 때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양분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양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 중에 한 78%나 있는데 못 써요. 그런데 이제 식물은 질소를 얻어야 되는데 질소를 얻는 방법이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제 세균이 있습니다. 이런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이 N2를 이제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NH4 플러스인데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이 암모늄 이온은 쓸 수 있어요. 식물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로 바꾸고, 또 여기 질산화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아질산 이온,
NO2 마이너스 요걸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게 흡수가 돼, 식물로. 이게 식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때 흡수가 된 거는 써요. 자기가 필요한 걸로 만듭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제 뭐 특히 콩과 식물 같은 경우에 콩 있잖아, 콩에 단백질 많잖아요. 콩의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살아요. 그래서 걔는 단백질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질소를 많이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힘든 N2를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 NH4 플러스 이런 걸 바꿔주는 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질소를 고정한다. 질소 고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요거 바꾸는 거는 질산화라고 하는데, 아무튼 질산화 세균이 또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힘들게 질소를 얻어야 돼. 식물들이 얻으려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콩과 식물이랑 같이 뭔가 공생 관계야. 근데 뭐 땅속에 있기는 할 거야.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특히 콩이 더 잘 자라긴 하지. 뭐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워요. 이게 질소를 얻는 게 좀 어려워, 얘네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식물 심으면은 잘 안 자라요. 근데 요즘은 식량 문제가 별로 없잖아,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농사 지을 때 질소 비료를 뿌려요, 질소 비료를. 알갱이가 있는데 질소 비료를 이렇게 뿌려요. 선생님 농활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그냥 뭘 뿌려, 이렇게 하얀 거를. 네. 그런 게 질소 비료입니다. 근데 질소 비료를 만드는 방법이 천연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동물의 분뇨나 퇴비로 이루어진 천연 질소 비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또 힘들어요. 그거는 또 물론 하면 하겠지.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겠지. 뭐 이렇게 동물 뭐 분뇨 이런 거 모아다 놓고 이렇게 조금 삭혀, 산소 공급을 조금 차단하고 이렇게 어떻게 삭히면은 이제 좋은 비료가 돼서 그거를 뿌리면 되긴 해. 근데 좀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쉬운 거면은 이제 다들 그렇게 하겠지. 근데 질소를 공급하는 화합물을 인공적으로 생산을 했어요. 화학자가. 그래서 식량들이 이제 식물들도 잘 자라고 식량 증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 방법을 이제 하버랑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화학자가. 방법은 뭐냐면 질소랑 수소를 화학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 그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랑 수소로 촉매와 고온 고압 환경에서 화학 반응을 보내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이 반응식은 나중에 또 나오는데, 하여튼 질소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를 이제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고, 요거를 개발했습니다. 한 1900년대 정도 될 겁니다. 1900년대 정도. 연대가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거를 가지고 물에 녹인 다음에 질소 비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벨상 탔습니다. 이 방법을 개발해서 노벨상 탔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식량이 엄청 증산이 된 겁니다. 식물이 쑥쑥 잘 자라요. 비료를 주면. 그래서 암모니아랑 이게 요소를 뿌리거든요. 결국에는 고체 상태 요소를 뿌리는데,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거를 질산과 반응해서 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고, 이걸 뿌려도 되고 얘를 뿌려도 되고,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랑 반응해서 요소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요소는 우리 소변에도 있긴 한데, 요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산소에 산소 있고, 뭐 아민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렇게 생긴 게 요소입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거 아셔야 하고, 암모니아는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며 독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 비료로 땅에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질산 암모늄이나 요소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의류 문제 해결은 이제 천연 재료는 면이나 마나 이런 게 있습니다. 면은 이제 목화 솜에서 나오는 그걸로 실을 만들어서 쓰는 거고, 마도 식물 뿌리죠. 식물 뿌리에서 이제 만들고, 뭐 이런 걸로 요즘 옷은 거의 안 입지만 사실 옛날에 이제 여름철에 더울 때 한배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렇게 되게 통풍 잘 되는 그런 뭐 한복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거 쓰고, 그 다음에 동물에서 얻는 모는 이제 양털 같은 거, 양털. 그 다음에 실크, 이거는 이제 누에고치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질 때 그 실이죠. 그걸로 만드는 섬유, 이런 것들로 사용했는데, 이거는 엄청 비싸요, 사실은. 면은 그래도 뭐 많이 생산하니까, 뭐 면티가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뭐 비단 이런 건 엄청 비싸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의류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제 좋기는 이제 촉감이나 흡습성, 이런 거는 좋아요. 우리가 뭐 겉에 옷은 약간 이렇게 좀 뻣뻣한 걸로 입어도 면이나 이제 면티 뭐 내복 같은 거는 이제 면으로 된 거 입잖아요. 땀도 흡수해야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흡습성이 좋은데 대량 생산이 어렵고 쉽게 닳는다라는 단점이 있다. 쉽게 해지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합성 섬유를 개발합니다. 합성 섬유 20세기 초에 1900년도에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등 합성 섬유가 개발이 됩니다. 이 나일론이 최초의 합성 섬유입니다. 최초의 합성 섬유. 뭐 퀴즈 대회 뭐 이런 데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합성 섬유입니다. 화학의 발달함에 따라 고어텍스 이런 거는 이제 등산복 같은 데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은 통과 안 하고 땀은 증발시키고 뭐 이래 작은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알맞은 크기의 구멍이 있어서 발열섬유는 뭐 마찰열을 이용하나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히트텍이라고 해서 뭐 내복 같은 거 요즘에 있습니다. 실제로 좀 따뜻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섬유들도 개발이 되었다. 합성 섬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섬유의 수명이 길 뿐만 아니라 잘 질기고 잘 구겨지지 않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뭐 이런 데는 제일 많이 쓰는 건 폴리에스테어예요. 폴리에스테어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써요. 옷 산 다음에 그 안쪽에 보면은 폴리에스터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있겠다. 여기도 폴리에스테어 100%라고 써져 있는데 폴리에스터 겉감이 이게 폴리에스터네. 이게 겉감이 폴리에스터 100%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합성 섬유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천연 섬유는 흡습성이 좋다. 그거는 이제 하이드록식이라고 해서 OH 요 부분이 많으면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흡습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저께 이제 설탕이나 이런 게 공유결합 물질인데 물에 녹는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 OH기 이런 게 많아서 물에 잘 녹는 겁니다. 물하고 친해서. 자, 그래서 나일론은 캐러더스가 개발한 최초의 합성섬유다. 캐러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최초의 합성섬유다. 실크보다 질기고 잘 구겨지지 않으면 색이 변하지 않고 세탁하기 쉽다. 흡수성이 작아. 이건 흡수성이 작아요. 땀을 흡수하지 못하고 열에 약하며 마찰에 의한 정전기가 심하다. 텐트나 의류나 낚싯줄, 뭐 밧줄, 칫솔 좀 질긴 거 뭐 이런 데 쓰이는 게 나일론이고,
그다음 폴리에스터는 잘 구겨지지 않고 빨리 마르는 특징을 가진 합성 섬유로 면섬유 대용으로 사용된다. 질감과 탄성이 좋으며 색이 잘 변하지 않은 의류용 섬유로 널리 사용된다.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등에 많이 사용된다. 고어텍스는 고분자 막을 입혀 물이 스며들지 않고 수증기는 또 증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좀 구멍이 크고 뭐 이런 거여서 물도 통과하고 뭐 물도 흡수하고 이런데 얘는 물은 튕겨내고 땀은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복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게 되고요. 비바람을 막아주고 땀을 배출합니다. 야외 활동하기엔 의류에 사용된다. 이거 고어텍스 등산복에 많이 사용되는데 엄청 비싸요. 막 몇십만 원 합니다. 이런 고어텍스로 만든 옷은. 그다음에 발열 섬유, 아크릴계 섬유로 땀이나 물과 반응해서 열을 이런 게 있구나. 땀이나 물과 반응하면 열이 나네요. 빛을 흡수하는 물질을 섬유에 혼합하여 빛을 받으면 열을 방출한다.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발열 내의 겨울 외투 등에 많이 사용된다. 고어텍스 섬유를 만들 때 사용되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와 같은 고분자의 다공성 고분자를 얇은 막으로 이제 입힙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있으니까 땀은 증발돼서 날아가는데 기체는 날아가는데 방수성 이제 수습성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동시에 지닌 최초의 소재이다. 그러니까 물은 튕겨내고 수증기는 나가고, 수증기는 기체죠. 물은 물방울이고 물방울은 튕겨내고 수증기는 나갑니다. 땀은. 그래서 의료 문제도 많이 해결했다. 일단 여기는 섬유에 관한 것만 나왔는데 예전 책에는 이제 뭐 염료도 나와. 염료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흰색 옷만 뭐 입을 순 없잖아요. 근데 염료도 화학 제품입니다. 화학 약품 같은 거야. 그래서 염료 개발한 것도 화학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거 문제 해결인데, 의식주 중에 주거 문제. 근데 그때 제일 필요한 게 철입니다, 철. 왜냐면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요. 철을 얻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철은 자연 상태에서는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로 존재해. 근데 산화철은 못 써요. 그냥 부서져요. 산화철은 뭐 이렇게 철이 아니거든. 산화철인 거거든. 이런 애를 가져다가 이렇게 철광석 이런 거 이제 빨간색 있는 돌 이런 걸 가져다가 이거를 처음 한 사람은 누굴까 신기하긴 해 사실은. 이거 쓸모없는 돌 가져다가 가열을 한 거야. 가열도 엄청 많이 해야 돼. 막 1000도 넘어가야 돼. 그랬더니 거기서 빨간 쇳물이 나와. 그게 굳으면은 엄청 단단하고 쓰기 좋은 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을까?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오면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기에. 그래서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분리해내기 어려운데 산화철에서 철을 얻는 재련, 이런 걸 재련이라고 해요. 산화철에서 철을 얻는 걸 재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발견한 후에 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알루미늄은 원래 지각에는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암석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알루미늄도 재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최근이라고 하면 좀 그렇나? 하여튼 뭐 한 1800이나 900년대 요 정도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고, 철기 문명은 뭐 2000년 정도 전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알루미늄과 철을 많이 얻어낼 수 있어져서 뭐 철도, 교량, 선박, 자동차, 비행기 등이 제작이 됐고, 비행기에는 알루미늄도 많이 들어가죠.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에도 이제 기여를 했다. 철의 재련 방법은 철광석과 코크스, 탄소지 C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석탄 같은 건데, 석탄을 쪄가지고요, 이게 덩어리지게 만든 거야. 그래서 탄소 함량이 높고 불순물이 적다. 하여튼 요거 집어넣고 쾌석이랑 같이 집어넣어. 여기서 막 집어넣어.
막 집어넣은 다음에 가열을 막 해요. 근데 이게 산소 공급이 좀 안 되게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할 때 산소 공급이 안 되게 가열하면은 구체적인 거는 쓰여 있나? 네, 이거는 거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원래 탄소가 연소되면 뒤쪽에 있구나. 탄소가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옆쪽에 있네, 옆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탄소가 산소랑 만나면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돼. 근데 이거를 봐봐요. 불완전 연소한다고 되어 있죠?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는 탄소가 부족한 거야. 부족하게 연소하는 거야. 그러면은 일산화탄소가 생겨. 이건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 CO2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여기 2가 붙여서 2야, 이게 2. 이산화탄소. 이거는 1이야, 1. 일산화탄소. 근데 여기서 생긴 일산화탄소가 여기로 가서 이게 산화철에 있는 산화철이야, 산화철. 얘가 산화철이죠. 산화철과 반응하는데 일산화탄소는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은 애야,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이산화탄소가 안정해.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은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 있지, 여기 있는 산소? 요거를 얘가 뺏어와요. 일산화탄소가 얘를 뺏어와, 이렇게. 그러면은 얘 뺏기고 나면 FE만 남을 거 아니야, 철만 남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해서 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철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얘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산소는 뭐 공기 중에 있는 애를 쓰는 거니까. 얘도 넣어주는 이유는 이게 탄산칼슘이죠. 이걸 넣어주면 열분해를 해서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게 원래 철 광석이잖아요. 광석은 암석이 있는 거, 암석. 이거를 이게 불순물인데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 이거를 이제 얘가 암석이야, 얘가 암석. 얘가 SiO2가 이게 암석이야, 암석. 이게 산화칼슘이랑 반응해서 슬래그라고 하는 애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슬래그로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벽돌 만들거나 뭐 이런 데 쓰고, 그래서 다시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막 집어넣어 가지고 막 가열하다 보면은 여기 선철이라고 써 있죠? 요게 이제 철이고, 처음 만든 철이야, 선철. 그 다음에 위에 슬래그라고 하는 게 나오죠? 슬래그는 암석 성분이야, 암석 성분.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한 겁니다. 시멘트나 벽돌 제조에 쓰인다. 선철이 철입니다. 처음 만든 철은 선철이고, 이거를 뭐 탄소 함량을 조절해가지고 강철을 만듭니다, 강철. 그래서 철을 많이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철이 꼭 있어야지 아파트도 막 지을 수 있고 높은 고층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온도가 훨씬 높아야 돼요. 왜냐면 알루미늄이 이게 또 산화수가 3이어가지고 3가 플러스여가지고 요거 결합력이 엄청 세요, 얘네끼리. 그러면은 얘는 더 온도가 높아야 돼. 막 2000도씩 이렇게 가열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빙정석이라고 하는 애랑 넣으면 이제 이게 그 혼합물의 성질 중에 이제 어는 점 내림이거든요. 녹는 점 내림.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열해줘도 되지, 이러면. 그 다음에 얘는 전기분해를 해요, 전기분해. 여기서는 이제 뭐 용광로에서 이렇게 분해를 한 거였고요. 철을 얻어낸 거고, 이거는 전기분해를 합니다. 전기분해를 하면은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알루미늄은 뭐 철보다 강도가 세지는 않지만 합금으로 만들어서 뭐 두랄루민 뭐 그런 합금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서 비행기, 여기 써있거든요. 알루미늄은 밀도가 작은 금속이므로 알루미늄에 불이나 마그네슘, 망가니즈 등을 섞어서 두랄루민이라고 하는 합금을 만든다. 이러면 가볍고 단단해요. 그럼 비행기나 자전거, 부품, 뭐 비싼 자전거들 이런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건축재료 개발에 따른 주거 문제 해결. 건축재료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만 가지고는 이렇게 부러져요. 부러집니다. 콘크리트는 이제 시멘트에 모래 자갈을 섞은 것을 콘크리트라고 해. 이건 내구성은 좋아. 내구성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누르는 힘 이런 거는 잘 견뎌요. 그래서 엄청 무거운 그 건물이, 고층 건물이 뭐 저기 뭐 비잔티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밑에 기둥들 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기둥들이 이 위에 있는 이 엄청 무거운 걸 다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구성이 좋아. 근데 옆에서 작용하는 힘에는 부러져요. 그거를 이제 방지시키는 게 철근이야, 철근. 그러니까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작용하는 힘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뭐 강철, 선철보다 단단하다. 처음 만든 철은 선철이고 그거를 이제 좀 개량을 하는 게 강철이고, 유리 이런 것도 이런 재료도 이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모래 성분이나 이런 데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학자가 많이 기여를 했다. 그런 얘기고, 질병 문제 해결하는 데도 화학자가 기여했다. 의약품을 개발할 때 뭐 100년 전만 해도 병에 걸렸는데 뭐 배수 좋으면은 이겨내고 배수 나쁘면 죽고 뭐 이런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되게 작은 애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애들을 죽이는 약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동서양 전통의학에서는 질병의 근원을 알지 못했고 치료에 효과적인 의약품을 개발하지 못했는데, 합성의약품을 이제 최초로 개발한 거는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의약품이에요. 이거 최초의 합성의약품이다. 두통약 같은 거 이거 아스피린은. 페니실린은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라고 해서 세균을 죽여요. 근데 세균이 세포벽이 있거든요. 세포벽. 여기 써있네요.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천연 항생제로, 합성한 건 아니지. 천연 항생제로 세균의 세포벽 생성을 막아서 세균을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세균이 막 침투했어. 그러면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는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못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건데, 페니실린을 주사하거나 이러면은 항생제 그런 게 세균을 죽일 수 있어요. 세균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량으로 합성이 됐고, 이거를 물론 발견한 사람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죠. 플레밍. 이 사람은 이제 세균학자야. 세균학자.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 이 사람이 접시를 그냥 열어놓고 이제 페트리 접시를 열어놓고 간 거야. 그냥 휴가를 간 거야. 휴가 갔다가 한 며칠 있다 왔더니 그 밑에 층인가 곰팡이 이런 거를 연구했대요. 곰팡이가 이렇게 포자가 날라와서 여기 딱 떨어진 거야. 푸른 곰팡이가 있는 부분의 세균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우연히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죽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근데 이 사람이 발견은 했는데 이거를 대량 생산하는 거는 또 화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균학자여서 이거 발견은 잘 했는데 대량으로 합성하려면 또 화학자들이 또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병사들이 감염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많은 인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이거는 이제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거니까 천연 항생제고요. 천연 의약품이고, 얘는 이제 탈리실산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얻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천연 의약품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진통제로 사용을 했는데, 약간 부작용이 많았어요. 부작용이. 이거에다가 다른 거를 붙여요. 아세트산 이런 걸 붙여가지고 아세틸살리실산을 만듭니다. 요거의 상품명이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요거 상품명이 아스피린이고, 이게 부작용이 없어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면서 이게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요즘은 뭐 아스피린은 안 먹고 보통은 뭐 먹죠? 다른 거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스피린을 많이 먹었고, 요즘은 대부분 뭐 먹는. 하여튼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긴 게 최초의 합성 의약품. 최근에는 진통제, 항생제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항암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화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분자를 만들려면 화학자들이 하는 거여가지고요. 이런 분자를 만드는데 화학자들이 관여하고 있다. 독감 같은 경우에 백신이 필요하고, 코로나19는 이제 팍스로비드라는 치료제가 있구나. 치료제가 있는데 아마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이런 치료제가 있고, 항암제라고 해서 글리백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있네요. 예전에 책에는 텍솔이라고 하는 게 쓰여 있었는데 지금은 좀 최근 거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암제가 있다. 이 표적 항암제는 이제 항암제가 보통은 이제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항암 치료하면 막 머리카락 빠지고 막 이러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표적 항암제는 새로 나온 건가 보다. 암세포만 정확하게 선택하여 공격하는 그런 치료제네요. 부작용을 줄인 치료제다. 그래서 의약품에 뭐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백신 이런 것들이 의약품이고, 기존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도 죽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좋고요, 책을. 중요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하버와 보슈는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로 암모니아를 합성한 겁니다. 처음에 암모니아. 그래서 식량 생산에 기여했고,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헤로더스라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실크보다 질겨 스타킹이나 밧줄에 이용한다. 처음에는 스타킹에 많이 썼어요. 지금도 쓰긴 하겠지. 질긴 스타킹이 있으니까. 자,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을 넣어 철을 얻는 방법을 철의 재련이라고 합니다. 철의 재련. 다음에 페니실린은 폐렴이나 세균성 감염병 치료에 효과적이며 최초의 합성의약품입니다. 여기까지가 맞는데 최초의 합성의약품은 아니에요. 최초의 합성의약품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세틸살리실산.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줄였다. 맞는 설명이고요. 최초의 합성의약품은 아스피린이다. 그 다음에 더 현대, 책이 바뀌면서 좀 더 현대적인 것도 많이 들어갔네. 그래서 화석연료 및 플라스틱,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긴 했지.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거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원유, 석유, 천연가스 등이 화석연료고, 석탄은 주로 이제 식물성 물질들, 뭐 이런 게 이제 고생대 때 있던 식물들, 이런 게 석탄화 된 거고요. 석유는 동물성 플라크톤, 뭐 이런 것들, 뭐 약간 동물성인데, 그런 애들이, 석유와 작용을 받아서 이제 석유가 생기는 거고, 천연가스는 이제 메탄가스입니다. CH4. 이런 건 이제 천연가스 위에 이게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메탄가스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석탄은 이제 약간 분진이 많이 생기고 공기 오염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원유도 이산화탄소도 많이 생기고 공기 오염 물질도 많이 생기고 천연가스는 그래도 좀 덜해요.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만 발생하여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친환경적이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는 거는 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거는 맞는데 다른 좀 안 좋은 물질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버스가 천연가스 버스야. 요즘은 물론 전기 버스가 나오고 있고요. 옛날에는 버스가 한번 시동 걸고 부웅 지나가면은 막 이렇게 까만색 연기가 막 나요.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이 더 심했는데 천연가스 버스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는 가스도 천연가스예요. 그거 뭐 집에서 불 핀다라고 막 집안이 막 매캐해지고 막 이러지 않잖아, 그쵸? 천연가스는 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만 생깁니다. LNG 가정용 가스 연료 여기 다 있구나. 근데 이게 천연 메테인 가스긴 한데 이건 압축을 한 거야, 압축. CNG는 압축한 거고. 등유, 케로신 이런 거는 이거는 탄소수가 1개인데 얘는 10개에서 16개 사이에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라고 써 있는데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탄소와 수소로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탄화수소는 요거 탄소수소만 있죠? 이것도 탄소수소만 있죠? 그런 애들입니다. 뭐 이거 기름 같은 거 이제 석유 같은 거를 석유를 정제해서 쓰면 되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항공기나 우주선 연료로 이용된다. 우주선 연료 주로 수소 이용 쓰지 않나? 하여튼 항공기 원료로는 등유를 씁니다. 항공기 원료로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가 다 발생하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은. 이거를 이제 얘가 환경 오염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데 주범이에요. 지구 온난화. 이거를 이제 포집해가지고 없애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이제 모아가지고 지하 깊은 암석층에다가 저장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기술들도 이제 개발이 돼야 된다. 넘겨서 화석연료로부터 얻는 플라스틱. 지금 플라스틱이 뭐 안 쓰이는 데가 없고 뭐 비닐 봉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쓰이고. 그런데 여기서 뭐 분리수거하다 보면은 음식물마다 다 항상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분리수거하면 엄청 플라스틱이 많이 모아지는데 그런 거는 어디서 만드냐? 원유에서부터 만들어요. 원유가 석유죠, 석유. 거기에서 탄소수가 좀 적당한 애들이 있어요. 탄소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뭐 중유나 경유나 이렇게 기름이 되는 거고, 탄소가 좀 적당하게 있으면 그거를 나프타라고 합니다. 나프타라고 하는 애에서부터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근데 석유에서 플라스틱 만드는데 석유에서 의약품도 만드는 거고, 석유에서 아까 전에 합성 섬유 있잖아? 그런 것도 석유에서 만드는 거야. 석유에서 엄청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요. 의약품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플라스틱도 만들 수 있고, 합성 섬유도 만들 수 있고.
석유가 원래 되게 중요한 자원이에요. 뭐 만드는 데 있어서. 연료로 사용하는 건 좀 아까워요, 사실은. 그냥 태워버리는 건. 이런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최첨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최첨단 기술이죠. 반도체를 만드는데 화학자들이 기여를 하고 있고, 반도체는 전류가 엄청 잘 흐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만 도체다 뭐 이런 뜻이겠지. 중간 정도인데 특정 크기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는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그래야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런 신호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너무 잘 흐르면 신호를 만들기 어려운 거고, 아예 또 안 흐르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 소재로는 규소나 절마늄 등이 먼저 있어야 돼. 이거는 이제 준금속인데, 얘는 여기에다가 뭘 도핑을 해요. 여기에다가 도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반도체는 규소와 절마늄만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가 탄소 밑에 규소, 규소 밑에 절마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4개. 어저께 원자과 전자 얘기했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4개여서 공유 결합을 다 하고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얘만, 순수 반도체는. 근데 거기에다가 전자가 3개만 있는 애, 또는 전자가 5개 있는 애를 첨가를 해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첨가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높아져서 반도체가 돼요. 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게 됩니다. 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런 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는 예전 책에는 물리 분야거든, 사실. 근데 여기 이제 화학 분야로 이제 넘어왔구나.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조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요거는 조금만 이따가 얘기하고요. 일단은 17쪽에 중요 개념 체크. 자, 무엇은 나프타를 원료로 만드는 물질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쉽고 가볍다. 이건 이제 플라스틱 얘기하는 거고요. 플라스틱. 여기까지는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전기적 성질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이다. 특정 크기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 이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넘겨서 19쪽에 볼게요. 19쪽에. 자, 봐봐요.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반응해서 포도당이 생기는 겁니다. 요게 포도당이야, 포도당. 이거는 그럼 뭘까요? 이산화탄소 물 가지고 포도당 만드는 거? 탄소 만드는 거? 광합성이죠, 광합성. 가는 광합성이고. 그 다음에 메테인을 연소하는 거, 연소.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이거는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일단 우리가 화학 반응식 뭐 이런 거는 안 배웠는데 아직은. 네. 탄소랑 산소가 있으면은 뭐가 생기냐면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CO2. 얘가 안정한 화합물이에요. 여기 보면 수소랑 산소 있잖아. 수소, 산소. 물 생기는 거, 물 생기는 거고. 이거는 철의 재련이죠. 철의 재련. 자, 원시 바다에서 남세균은 뭐 광합성 하는 세균이야. 광합성을 해. 가 반응을 통해 산소를 생성하였다. 맞는 이야기고. 기역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기체다. 이거 맞고요. 이산화탄소. 가에서 일산화탄소는 산화되는 물질이다. 어렵네.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될 때
산소가 어떻게 됐어요? 아, 많아졌죠, 그쵸? 예, 그러면 산화 되는 거예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 되는 거예요. 산화는 이제 산소를 얻을 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실전 문제 풀어보기도 어렵네요. 예, 조금씩. 자, 이게 산화 환원도 알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는 건데, 1단계에서 환원되는 물질이 없다. 이거는 산소를 얻었죠. 봐봐. 탄소가 산소를 얻었죠. 그럼 걔는 뭐 된 거지? 산화된 거야. 근데 산화가 되면 항상 환원이 되는 애가 있어요, 사실은. 얘는 환원된 거야, 환원. 산화 환원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자를 얻은 거거든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거든요. 그래서 환원되는 물질이 없다는 아니고요. 가의 2단계에서 산화철은 철 이온은 전자를 얻어 환원된다. 어저께 좀 얘기하긴 한 거 있어요. 얘가 봐봐요. 산소가 2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몇 가 플러스일까? 2, 3으로 써져 있거든. 그럼 이거 2, 3은 6이죠. 2, 3은 6. 그럼 얘 3가 플러스야. 그쵸? 전자가 원래 모자랐었는데 지 혼자 있으면은 전자가 얻고 잃고가 없는 거야. 0이야, 0. 그래서 3개 모자랐는데 3개를 얻은 거지, 전자를.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해요. 니은이 맞는 겁니다. 나의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야, 전자를 잃으면.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 산화는 일단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산화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 다음에 산소를 얻으면 산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를 얻는 것 자체가 산소한테 전자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자를 잃거나 산소를 얻으면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요렇게 되는 거는 이게 전자를 얻었다라고 쓴 게 아니에요. 이 전자가 수소에서 떨어져 나와서 옆에 있는 거야. 이게 플러스니까 얻은 게 아니라 얘가 일로 변하는 거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요 상태로 바뀌는 거는 이 전자는 여기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수소는 전자를 뺏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거는 산화 반응이다. 기본 개념 문제에서 기본 문제 10번까지만 일단 풀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만. 이거 일단 풀어보고요.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 질소 비례의 원료이다.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하버에 의해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암모니아를 의미하고 암모니아 NH3입니다.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에 대한 설명. 이거는 식량 문제 해결인가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뭐 에너지를 얻는 거죠. 쉽게 에너지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이 기여한 건데 분뇨와 퇴비만으로 인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건 아니고 암모니아 합성법의 발견은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질소 비료가 있어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겁니다. 농작물들이 그 다음에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을 말하는 거고요. 최초의 합성 의약품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원래 명칭은 아세틸 살리실산인데 아스피린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세틸 살리실산. 아스피린은 이제 그 상품명이고요. 아세틸 살리실산은 그 화합물의 명칭이고요. 아스피린이라고 써도 됩니다. 천연 오른 거 천연 섬유의 면, 마, 모, 실크 맞죠? 이거는 다 천연 섬유고 천연 섬유는 흡습성이 좋으나 대량 생산이 어렵다. 맞는 설명이네. 합성 섬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잘 구겨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무엇은 면의 섬유 대용으로 사용되며 요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폴리에스터입니다.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애가 면 섬유의 대용품이다. 잘 구겨지지 않고 빨리 마르는 특징이 있다. 물이 스며들지 않고 수증기는 증발시킨다. 이거는 이제 고어텍스라고 하는 섬유고요. 아크릴계 섬유, 합성 섬유로 땀이나 물과 반응하여 열이 발생한다. 발열 섬유이다. 다음에 강철은 선철보다 이건 잘 모를 수 있겠네요. 강철은 선철보다 단단하며 내구성이 높다. 이게 맞아요. 선철은 처음에 용광로에서 나오는 철이고 강철은 거기에다가 탄소를 좀 조절을 해요. 그래서 탄소 함량을 내구성이 높다.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고 있어 부식에 취약하다. 아니죠. 오히려 이제 철근이 부식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건물의 외벽과 창에 사용하는 유리 성분은 이산화규소이다. 유리의 주성분은 이산화규소. 맞아요. 유리 주성분이 이산화규소입니다. 아까 선생님 이거 암석 성분이라고도 했는데 유리 주성분도 이거야. SiO2. 그 다음에 7번에 화학식 써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요 산소가 여기로 빠지고 나면은 철만 남죠. 쓰면 되고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무엇은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 거야. 살리실산. 기억에는 살리실산 쓰셔야 되고 기억은 페니실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살리실산. 근데 얘가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산과 반응시켜서 무엇을 합성하였다. 나일론 그게 아니라 아세틸 살리실산을 만든 거예요. 그거 명칭이 이제 아스피린이고, 그 다음에 기억은 떫은 맛이 있고 위장장애를 일으킨다. 요게 거기 있긴 있었어요. 앞에 설명에 X55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이다. 요런 거는 두 연료의 주성분은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천연가스는 메테인. CH4. 그 다음에 무엇은 탄소수가 10개에서 16개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이거는 이제 등유입니다. 등유. 케로신이라고도 하는데 케로신. 항공기 연료로 사용되는 게 등유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호롱불 등불에 많이 썼어요. 등유는. 예. 그러다가 지금 항공기 연료로 많이 사용된다.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이다. 석탄은 연소 과정에서 질소, 산화물 등 함께 생성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요. 원유는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아닙니다. 혼합물이고 혼합물. 원유는 혼합물이에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지하에 매장된 기체 상태의 화석연료이며 완전 연소 시 주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된다. 맞네. 자, 반도체 얘기 마저 해서 마무리 할게요. 앞에 반도체가 16쪽에 그래서 이제 최첨단 화학 중에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는 지금 뭐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뭐 이런 데서 엄청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런데 취직하면은 엄청 월급 많이 줘요. 월급도 많이 주는데 보너스 요즘 엄청 많이 줍니다. 그래서 너무 의사 뭐 이거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첨단 기술 분야에도 좀 눈길을 주셔야 되고요. 하여튼 뭐 막 하이닉스 이런 데서 막 보너스를 막 1000% 넘게 주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반도체 업체 취직하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안 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잘 나가고 있어서. 반도체는 이제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순수 반도체는 규소만으로 아니면 절마뮴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냐면, 요거 없으면은 여기에 이제 SI가 규소거든요. 규소들이 다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결합 어디 잠깐 배웠죠?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는 이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얘네는 그렇게 순수 반도체는 모든 원자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잘 안 흘러. 근데 불순물 반도체는 원래 순수 반도체에다가 규소나 절마뮴 원자 거기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3개나 5개인 불순물을 첨가를 해. 일부러. 순수한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이나 비소 등을 첨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합을 4개를 해가지고 공유결합 하는데 하나가 남아요. 왜냐면 4개가 있어야지 전부 다 결합하는데 5개짜리를 넣었으니까 하나가 남죠? 요게 자유로운 전자가 돼서 얘가 흘러다녀요. N형의 이 N자가 네가티브라는 의미야. 네가티브가 마이너스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포지티브가 플러스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남는 거는 N형 반도체예요. 전자가 하나가 남는 거는 얘 때문에 전류가 잘 흐릅니다. N형 반도체는. 근데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애를 불순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걸 도핑한다라고 하는데 도핑을 합니다. 하나가 남죠? 하나가 남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자란 걸 양공이라고, 양공. 여기 하나가 남아. 그러면 양공이 있으면 전류가 잘 안 흐르냐? 그게 아니라 이제 양공이 있으면 옆에 있는 전자가 이걸 채워. 그럼 여기 또 양공이 되겠지? 또 채워, 얘가 옆에. 양공이 있으니까 전자가 잘 흘러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붕소나 알루미늄이 원자과 전자가 3개예요. 그래서 양공이 존재하니까 P형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게 착각할 게 뭐냐면 이제 인이 P잖아요, P. 그러니까 인이 들어가면은 P형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N형 인이 들어간 건 N형 반도체가 되는 거고,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붕소나 알루미늄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반도체를 뭐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요. 다 뭐 세탁기든 뭐든 뭐 다 들어갑니다. 뭐 복사기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프로그래밍이 돼서요,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소재,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인데 액정이라고 해요. 액정은 전기장에서 구조가 바뀌면서 빛을 통과하기도 하고 안 통과하기도 하고 뭐 이래요. LCD가. 선생님이 연구한 거는 사실 이런 건데,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이고,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이제 이렇게 곡면 TV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전기를 주면은 자기가 자체 발광을 해요.
LCD는 백라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유기물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휴대폰 화면이나 이런 거 OLED로 다 거의 다 바뀌고 있고요. LCD에서 이것도 뭐 좀 어려운데 원래 이거는 LCD입니다. 이 TV는 이 뒤에 백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요 액정을 통과해. 액정 요 액정 여기가 지금 요렇게 늘어서 있으니까 빛이 통과하는데 여기 전기를 걸어주면 액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빛을 못 통과해. 만약에 무슨 내가 이 텔레비전에 그 노란색이 나오는 데를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은 빨간색과 초록색만 켜져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두 개만 켜져 있습니다. 이거를 빛을 안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 통과하게 하면은 흰색이 되고 얘 둘만 통과하게 되면은 노란색이 되고 그렇게 색깔 조절하는 거고 유기엘은 그런 게 필요 없고 그냥 전기 주면은 빨간색 빛 나오고 초록색 빛 나오고 파란색 빛 나오는. 그래서 선생님 요거 이제 요 물질들 만드는 거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화학전지. 화학전지는 리튬이온 전지 이런 충전지, 수소이온 연료전지. 수소를 집어넣어서 에너지 만드는 건데 리튬이온 전지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전기자동차 등에 많이 사용되고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자동차가 좀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 넥소 뭐 이런 수소자동차가 있고 발전 설비 이런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로 뭐 터치스크린 뭐 이런 것도 있고 인공관절 이런 것도 있고요. 인공 세라믹 소재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화학자들이 하는 일이어서 화학자가 되게 많은 일을 한다. 그리고 인류 문명 발달에도 기여했다. 요거를 소개하는 이제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무엇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중 하나로 물만 생성되므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안 되죠. 얘는 친환경적이며 수소자동차에 이용된다. 이거는 수소연료전지를 말합니다. 위에 있는 건데 수소연료전지. 자, 좀 바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20쪽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반도체도 화학이 많이 사용이 되고 인공지능 할 때 요즘은 GPU로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TPU라고 하는 게 이제 또 개발이 돼서 인공지능에 적합한 그런 반도체가 TPU라고 합니다. 니네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하여튼 엔비디아라고 하는 데가 GPU를 만드는 데거든요. 인공지능 할 때 꼭 필요해서 이 회사가 엄청 떴어요. 근데 요즘 이 회사가 가라앉고 있어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꼭 인공지능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이게 원래 그래픽 카드인데 뭐 게임하고 이럴 때 막 그래픽 멋있게 만들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에게만 적합한 반도체가 새로 나왔어요. 요거랑 요거랑 이제 서로 대결하면서 얘가 뜨면서 얘가 이제 가라앉고 있거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CPU는 코어 수가 매우 많아 AI와 머신러닝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병렬 처리에 적합하고 AI 효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근데 이제 GPU는 너무 비싸요, 사실. 너무 비쌉니다. 가격이 뭐 몇백만 원이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근데 왜 알려주냐면 너희들도 나중에 이제 직업을 선택하고 그럴 때, 내가 AI 반도체 연구하고 싶다. TPU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적합한 거죠. 자,
다음에 뭐 이런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11번, 12번 풀어서 좀 마무리 합시다. 자, 순수 반도체는 규소랑 절마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기 맞고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14족입니다. 14족.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3개나 5개인 원소가 첨가되는데 주로 5개가 첨가된 거는 N형 반도체예요.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3개가 첨가된 게 P형 반도체고. 그 다음에 순수 반도체는 불순물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높다. 그거 아닙니다. 순수한 게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전지는 무슨 이온의 이동으로 전기를 생산하며 노트북이나 전기자동차 등에 이용합니다. 리튬 이온입니다. 리튬 이온. 리튬 이온.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생성물이 물만 존재해서 이산화탄소가 없죠? 그러면 이제 지구온난화가 좀 덜 한 거지. 요거는 연료전지는 설명을 좀 덜 한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6학년 학생들 이거 실험하면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수소를 넣고 이쪽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수소가 들어온 데서는 전자랑 분리가 돼요.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 그럼 이 전자가 이렇게 전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수소 이온이랑 산소랑 전자는 플러스 극에서 만나요. 그러면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있으면 뭐가 되냐면 물이 돼, 물.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는 이제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니까. 자, 개념 기본만 할게요. 네, 개념 적용은 나중에 하고 좀 쉬었다가 물리하겠습니다.